1776년 3월 10일 창덕궁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날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5일 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축제여야 할 즉위식장이 마치 처형장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새 왕의 나이 고작 25. 그의 앞에는 백발이 무성하고 노회한 정치가들이 늑대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서 있었죠. 그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어. 제 아비를 죽인 우리 눈치를 보며 벌벌 떨겠지. 죄인의 아들 주제에 왕 시켜준 걸 감지덕지해야지. 그때였어요. 단상에 오른 청년 왕 정조가 입을 엽니다. 모두가 예상했죠. 부족한 과인을 잘 부탁하오라는 뻔한 인사가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짧은 한마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핵폭탄이었습니다. 너는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니라. 효장세자의 양아들이니라.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예, 할바마마 명심하겠나이다. 지난 14년 동안 너는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다. 효장세자의 양아들이다라는 할아버지 영조의 세뇌와 강요 속에 숨죽여 살았던 정조가 자기 손으로 그 가면을 찢어 밝힌 순간이었으니까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죄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버지를 좁은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인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신하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요. 그들은 매일 나를 감시하고 협박하고 어쩌면 내 밥상에 독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칼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다 폐위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인조나 연산군 같은 왕들은 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괴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치지도 폭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씹어 삼키고 소화해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은 뒤 백성은 무리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물은 인간으로 배를 다시 띄우기도 태어나는 기적 같은 현상이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앞선 시간 우리는 열등감에 잡아먹혀 자식을 죽인 찌질한 왕들을 봤잖아요. 하지만 오늘 만날 정조는 다릅니다. 그는 트라우마라는 괴물과 싸워 이긴 진정한 멘탈의 승부사거든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지독한 시간을 견뎠을까요? 무엇이 그를 피냄새나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분냄새나는 개혁의 군주로 만들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스스로 빛이 된 남자 정조이산의 마음속 기록을 펼쳐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시간을 거슬러 1762년 이무년의 뜨거운 여름으로 가볼게요. 창경궁 선인문 앞 떼약볕 아래 거대한 뒤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새손, 그러니까 어린 정조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의 고함에 밀려 좁디 좁은 나무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할바마마, 아비 좀 살려주옵소서. 아비가 죽게 생겼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사람마님 몸 상하십니다. 내관은 뭐 하느냐? 새 손을 당장 끌어내라. 저놈의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괘씸한 놈.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8일간 뒤주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정조를 더 미치게 만든 건 할아버지의 냉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몰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러 선인문 근처로 숨어들었던 어린 정조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뒤주를 지키라고 세워둔 포도대장의 군졸들이 뒤주 바로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말이죠. 안에서는 한나라의 세자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밖에서는 군졸들이 낄낄거리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야, 조용해졌다. 죽은 거 아니냐? 죽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자자, 술이나 한 잔 더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덮어버리는 그 지옥 같은 광경. 어린 정조는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들이 감히 아바마마를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괘씸한 것들! 그날 밤 소년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동심은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환멸, 그리고 언젠가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서늘한 복수심이 뿌리를 내렸죠. 이 사건은 어린 정조의 영혼에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깊은 낙인을 찍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찢어지는 양가 감정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권력자이자 동시에 내 아버지를 죽인 잔혹한 살인자. 사랑해야 하지만 증오할 수밖에 없는 기댈 곳이자 도망쳐야 할 대상인 거죠.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10살 소년이 미치지 않고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본능적인 해리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자신도 아버지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가면을 썼습니다. 효자 손자라는 완벽한 가면을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어린 소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어린 정조를 은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죠. 이건 일종의 고해성사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세뇌일까요? 김상로, 그자가 네 아비의 밥상에 흉측한 물건을 올리고 내 귀에 쉼없이 험담을 부었다. 내가 속은 것이다. 그자가 바로 너의 원순이 잊지 말거라. 뼈에 새기거라. 명심하겠나이다. 그 이름들 죽어도 잊지 않겠나이다. 타나, 내 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간신 김상로와 그 일당들이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했기 때문이다. 이건 영조의 비겁한 책임 전가이자 동시에 손자에게 내려준 복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김상로라는 희생양을 지목했고 정조에게 나를 미워하지 말고 쟤를 미워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겁니다. 하지만 정조가 잊지 말아야 할 원수는 김상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더 악독한 독사가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영조가 끔찍이 아끼던 후궁 수레문 씨와 그녀의 오라비 문성국이었습니다. 이 수계문 씨 정말 대단한 악녀였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믿고 세자인 사도세자를 대놓고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 새손인 정조에게까지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따르면 문 씨는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 고변을 밥 먹듯이 했고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는 어린 정조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인의 아들이 아직도 궁에 붙어있네. 아주 즐기기도 하지. 염치도 없네. 염치도 없어. 그녀의 오라비 문성국 역시 밖에서 새손을 헐뜯고 다니며 정조의 입지를 흔들었죠. 정조는 이 남매의 악행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했습니다. 수계문 씨가 오늘 할바마마 앞에서 내 어미 해경궁 홍씨를 모욕했다. 문성국이 나를 보고 침을 뱉었다. 내 이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으리라. 내 어머니를 능멸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못 이 죄 반드시 물으리라. 이때부터 정조의 가슴 속에는 복수라는 뜨거운 불덩이와 인내라는 차가운 얼음이 위태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정조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훗날 일성록의 기초가 되는 그 기록들 말이죠. 거기엔 단순히 오늘 공부를 했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행간에는 피눈물이 섞여 있었겠죠.
김상로가 나를 보고 비웃었다. 저 웃음을 찢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나는 아직 힘이 없다. 내가 왕이 되는 날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리라. 그는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끓어오르는 마음을 다스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적 글쓰기, 전월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쓰기는 그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해독제였던 셈이죠. 왕이 된 후에도 정조의 삶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이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요. 즉위 초 정조가 머물던 경희궁 조년각에 자객이 침입합니다. 그것도 왕의 침실 지붕 위까지 말이죠. 자객은 기와를 뜯고 흙을 떨어뜨리며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전하의 침소에 자객이 들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권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더 놀라운 건 배우였습니다. 암살을 사주한 자들은 다름 아닌 정조의 외할머니 뻘인 정순왕후의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노론 벽파 세력이었거든요. 심지어 정조의 이복 동생 은전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구체적인 역모 계획까지 드러납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적이었습니다. 내관도 궁녀도 호위무사도 믿을 수 없었죠. 정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갑옷을 입고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보통 왕이라면 이쯤에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었다면 관련자들의 삼족을 멸하고 하는 바닥을 피로 물들였겠죠. 감히 나를 죽이려 해? 다 죽여버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우 세련되고 집요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전하! 당장 군사를 풀어 저 역적놈들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김상로의 자식들 문성국의 일가 친척까지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경아, 진정해라. 칼로 베는 건 하수의 복수다. 죽이면 그들은 그저 피해자만 되느니라. 나는 그들이 살아서 뼈저리 후회하게 만들 것이야. 법으로 다스리고 명분으로 누를 것이니라. 정조는 김상로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아들과 조카를 유배 보냅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문성국에 대해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며 처자식을 노비로 만들고 관직을 영구히 삭제해버립니다. 이를 금고형이라 하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형은 최소화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암살범이 아닌 이상 피를 보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정조가 자비로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어요. 살육은 또 다른 살육을 낳는다는 것을요. 내가 칼을 휘두르면 그들의 자식이 또 칼을 갈 것이고 이 피의 복수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사적인 원한 풀이가 아니라 공적인 정의 실현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승화입니다. 자신의 공격적인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 있는 활동인 개혁과 법치로 바꾼 것이죠.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위대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정조에게는 믿을 수 있는 내 편, 나를 지켜줄 방패이자 함께 싸울 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미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죠. 쓸만한 인재는 다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만의 친위 부대이자 싱크탱크를 만듭니다. 바로 창덕궁 후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규장각입니다. 정조는 이곳에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면면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B급 아웃사이더들이었거든요. 서울첩의 자식 출신이라 차별받던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그리고 남인 출신이라 권력에서 소외된 천재 정약용까지 기득권 세력인 노론에게 무시당하던 왕따들을 정조가 직접 픽업한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을 사겠다. 야경아, 이 구절을 보거라.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왕은 가볍다 했느니라.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백성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나라가 잘 사는 법이다. 야경, 전하의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하오나 노론 대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비천한 서얼들을 쓴다고 상소가 빗발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는가? 붓의 힘은 칼보다 더 강한 법. 우리는 실력으로 그들의 콧대를 꺾어놔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고 내일 불시에 쪽지 시험을 볼 테니 준비들 단단히 해라. 틀리면 유배 보낼 것이야. 네? 전하 또요? 지난번에도 부용정 연못 가운데 섬에 가둬놓으시고 밴을 치워버리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하. 어휴, 모기가 어찌나 많았던지 아주 혼이 났습니다요. 정조는 유머 감각이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신하들에게 갑자기 시험을 내고 틀리면 연못 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잠시 유배를 보내는 벌칙을 주기도 했죠. 일명 부용정 유배. 신하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그걸 보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의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숨막히는 긴장과 살해 위협 속에서 신하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머를 통해 공포를 이겨내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는 유머를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로 꼽았죠. 여기서 잠깐 유머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머의 어원은 라틴어 우모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 물, 수분이나 체액을 뜻합니다. 물이니까 흐르다, 적시다라는 뜻이 적용되어 꽉 막힌 상황을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게 만들고 메마른 관계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힘이 있다는 뜻에서 유머라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정조는 웃음을 무기로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교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혁명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1789년 정조는 마침내 평생의 수건을 실행에 옮깁니다. 흉지에 버려져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초라한 무덤을 천하의 명당이라는 수원화성으로 옮기는 대역사입니다. 신하들은 결사반대했죠. 돈이 너무 듭니다. 선왕영조의 뜻을 거스르는 불효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 자식이 없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인데 아버지 묘 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직관들의 상소가 올라왔네. 이건 나의 효심 때문이 아니라 종묘 사직을 위해서 옮겨야겠어. 아들 낳겠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노론들도 할 말이 없었죠. 이 치밀한 계획 끝에 아버지의 묘, 현룡원는 왕릉의 버금가는 아니 왕릉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런데 무덤 배치가 아주 특이해요. 보통 왕릉은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 무덤 정면에 있어서 시야를 가리거든요. 하지만 현룡원은 정자각을 옆으로 비스듬히 트어지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평생 뒤주 속에 갇혀 좁고 답답한 어둠 속에서 숨을 거두셨다. 죽어서라도 앞이 탁 트인 시원한 풍경을 보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버지의 앞을 가리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 이제는 갑갑하지 않으시지요? 이건 죽은 아버지를 위한 공간 치료였습니다. 뒤주라는 밀실 공포를 화크인 명당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아들의 눈물겨운 효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묘를 지키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었어요. 정조가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노론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 상업이 발달하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하며 풍요로운 신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왕위를 어린 아들 순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죽은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오순도순 살고 싶었던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정조는 20년 뒤인 1804년 갑자년에 왕위를 물려줄 구체적인 계획,
갑자구상까지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리라.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음을. 이것이 나의 진짜 복수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했습니다. 아니, 정말 잔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정조의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의 나이 고작 49세. 그가 꿈꾸던 1804년의 갑자구상을 불과 4년 앞두고 정조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종기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 정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정전 정수마무에 수정전에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너무나 건강했던 왕. 그래서 당대에도 후대에도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죠. 정순왕후가 약의 독을 탔다. 노론 심한지가 의원을 매수했다. 영화 영린이나 소설 영원한 제국에서도 이 독살설을 다루잖아요. 하지만 현대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독살보다는 화병과 과로사에 무게를 둡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 평생을 따라다닌 암살의 공포,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매달린 경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막대한 심리적 중압감. 그의 정신력은 강철 같았을지 몰라도 그의 육체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던 겁니다. 실록 곳곳에 등창이 터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뗄감 삼아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수원화성의 개혁은 멈췄고 규장각의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정약용은 유배를 갔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죠. 정조가 눈을 감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피 끓는 회한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이프, 만약을 남깁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은 식민지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대표적인 콤플렉스 왕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영조. 이내 사람은 놀랍게도 열등감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달랐죠. 먼저 선조 기억나시죠? 그는 열등감을 질투와 회피로 푼 케이스입니다. 반개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인기 많은 영웅 이순신과 똑똑한 아들 광해군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의심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도 백성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는 열등감을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던 비겁한 꼰대였습니다. 그 다음 인조는 어땠나요? 그는 열등감에 굴복한 케이스입니다. 오랑캐에게 무릎 꿇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자신보다 잘난 아들 소현세자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그는 열등감을 타인 파괴로 해결하려 했던 잔혹한 소인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조는요? 그는 열등감을 강박으로 풀었습니다. 무술이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완벽주의에 집착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아들 사도세자를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는 열등감을 자기와 가족 학대로 표출한 신경증적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정조는 어땠나요? 그는 열등감을 승화시켰습니다. 죄인의 아들, 살해 위협, 고립무원. 이 모든 악조건은 앞선 새 왕보다 훨씬 가혹했으면 가혹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조는 이 독을 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 초인의 모습 아닐까요? 운명을 사랑하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인간. 정조는 왕권을 쓴 초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그 운명을 딛고 올라서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봤으니까요. 정조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지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정조에게 삶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 확고한 의미가 있었기에 그는 뒤주의 트라우마와 암살의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고통은 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연료였던 셈이죠.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극기 복례의 완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 즉 분노와 복수심을 이겨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예와 도리의 길로 돌아가는 것. 정조라고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왜 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하지만 그는 분노라는 날뛰는 야생마를 중용이라는 고삐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원수인 노론 벽파와도 끝까지 대화하고 탕평책을 펼친 건 그가 유학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큰 가치, 즉 나라의 통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죠. 정조가 보여준 이 숭고한 용서와 통합의 정신이야말로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마인드가 아닐까 합니다. 긴 시간 우리는 한 인간이 지옥에서 걸어나와 스스로 빛이 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지금 정조 이산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뒤주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교나 직장에서 겪은 괴롭힘,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지독한 가난 같은 것들 말이죠. 때로는 세상이 거대한 뒤주처럼 나를 가두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실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울부짖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 다 밟아버릴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억울함에 치를 떠는 어린 정조가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 고통을 품고 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딛고 위대한 성취를 이룰 것인가? 상처받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인조처럼 두려움에 떨며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영조처럼 강박에 시달리며 주변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쉬운 길이니까요. 하지만 정조처럼 그 아픔을 공감의 능력으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기에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차별받아봤기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명당으로 옮기며 자신의 하늘 아름답게 승화시켰듯 우리도 내 마음속 억울한 감정들을 양지로 꺼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실력의 붓을 들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당당한 외침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더 단단하다. 그래서 나는 더 깊다. 이것이 정조가 2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치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찌질했던 왕들의 시대를 지나 마침내 스스로 희망이 된 왕정조. 그의 치열했던 삶이 오늘 하루를 힘겹게 버텨낸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뜨거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왕조심록,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뒤흔든 또 다른 마음의 기록을 가져오겠습니다. 희대의 악녀인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여성 정치인인가? 사랑과 권력, 그 치명적인 줄타기 끝에 비극을 맞이한 여인.
장희빈과 숙종의 숨막히는 심리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숙종의 변덕스러운 애정 결핍과 장희빈의 질투가 어떻게 조선 정치를 피로 물들였는지 그 내밀한 침실의 심리학을 기대해 주세요. 역사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다. 지금까지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뒤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